이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이별을 겪어봤지만 여자친구가 떠나신 적이 없어서. 이거 위험한 멘트는 좀 자제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실 생각 미리 하면은 좀 또 불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버님하고요? 아버님, 어머님하고도요. 울분에 차서 이렇게 했다면 안 보실 겁니다 아마.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이 불교의 가르침과 상당히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처럼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 마음 디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풀어볼 보만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 함께 읽어드릴 멸종위기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네. 첫 번째 그 마음 디코딩 네. 영상 보셨어요?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댓글이 네네. 아주 많이 달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스님과 심리학자의 만남, 대화가 되게 새로웠다. 예, 되게 신선했다고. 예. 제가 여러 채널에 나가가지고 뭐 댓글 모니터링도 좀 하는데 불교 방송이라 그런지 이렇게 자비가 넘치. 아, 싫어요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네네.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요. 또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기 제작됐으면 좋겠다.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나눠야 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별이죠? 네. 상실, 이별. 교수님, 네. 이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순간 뭐 두세 개 정도의 기억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마포지 않습니까? 네네. BBS가. 마포하면 제가 또 전 여자친구하고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어느 날부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전화할게 그런데 안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보호 관심사병 지위에 이를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냈었는데 휴가 나갔는데 이 친구가 또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 그렇구나. 그때가 입대한 지 얼마나 지났을 때? 2등병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첫 휴가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길로 탈영을 할까? 또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정말 탈영하는 은근히 있죠. 있죠. 스님 그 군종 장교 하셨을 때 그런 사례가 좀 있으셨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해병대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우리 교수님 사연처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귀는 바람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담을 넘은 거예요.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탈영을 하자마자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만난 첫 번째 차를 세웠대요. 그 차가 탁 서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터미널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무대 차였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대로 타고 정문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처벌은 안 해주고 상담으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죠. 다른 차를 잡아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병사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거든요. 저를 둘러싼 모든 시간이 정지한 것 같고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밖에 휴가를 나와 있어서 망정이지 부대에 있었으면은 총기 무장 탈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 어디 살았었는데 A 양이라고. 이 성함도 얘기 한번.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으셨을 때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끝난 것 같다. 세상이 멈춘 것 같다. 멈춘 것 같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왜 드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이별을 겪어봤지만 여자친구가 떠나신 적이 없어서. 이거 위험한 멘트는 좀 자제해야지.
어떤 이별을 겪고 나서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지금이 아니라 네. 지난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불교 심리학에서 그거를 기억에 지배받는 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의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뵈면은 처음 우리 1회 찍었을 때보다 더 가깝고 친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 견해는 함께했던 기억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별이라는 아픔, 엄청나게 큰 충격, 그 무거운 기억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저는 그 기억이 생겼을 그 시간에 지금이라는 게 멈춰 있는 것 같다. 완전히 지배받는 기분으로 충분히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별의 경험을 한 이후를 살아갈 어떤 동력이 떨어졌다? 그렇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워낙 아프고 컸기 때문에 그게 나의 지금을 다 잠식해버리는. 네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 다음을 위한 힘을 내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군요. 세상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시간은 또 엄청 빨리 흐른다는 느낌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시간이 멈춤과 동시에 예, 빨리 예. 흘러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를 또 느꼈는데 네. 휴가 복귀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건 휴가 때문에 빨리 간 거 아닌가요? 휴가라서? 예, 여자친구가 떠나서 막 붙잡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복귀 날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해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냥 저녁까지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내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있구나, 또 그런 역설적인 그러네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별의 그 상실감 그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별이라든지 상실에 대한 반응을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 무기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 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무기력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또 어떤 행동을 하다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죠. 막 슬프고 좌절스럽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사실 뭐 잘못된 길에 뛰어들 수도 있고 뭐 판단력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렇구나. 어떤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무기력하니까 그런 가능성도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 네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엄청난 슬픔이 느껴질 때는 그 슬픔을 느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이 그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하는 학문이니까요. 네네.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뒤따르는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아쉬움도 있겠고 죄책감 같은 것도 있겠죠. 죄책감. 맞죠. 죄책감. 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떠날 때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이제 자책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뭘 했으면은 저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죄책감적인 측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 대부분의 큰 상실도 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1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런 슬픔과 아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예 분류가 되는군요. 그때부터 다른 종류인 거죠. 다른 종류.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이별의 아픔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근데 보통 1년 정도. 어느 정도 뭐 마음의 준비도 됐고 아니면 보내는 사람도 좀 성숙한 분이다 하면은 1년 내에는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지만 그런 죄책감이 너무 컸다든지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어서 준비할 전혀 여유가 없었다 이러면은 이제 1년을 넘어갈 수가 있죠. 수행자들께서도 이런 이별이나 상실을 경험하시잖아요. 많죠. 네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속세인들과는 심리적 과정이 좀 다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픔, 슬픔은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스님들은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별, 상실, 아픔을 겪을 나이에 미리 이런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른 스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어떤 방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이별의 예방주사. 그렇죠. 예방주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돌아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전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만아, 이별은 아무리 여러 번 예고해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저분과의 인연을 더 늘릴 수 없겠구나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상실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싶었나 봐요. 저의 그 약해진 마음을 보호하고 싶은지 그 속에서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지를 찾았는데 전 이 과정이 모든 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님들도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스님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별, 어떤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스님들이 조금 더 초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경험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통곡을 하고 막 꺼이꺼이 이렇게 울고 싶고 그러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있었죠. 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자리에 서 있고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압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가두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평소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복이 주는 무게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책임을 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수행자다운 면모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성이 감정을 항상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하고 싶을 때에도 승복의 무게를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나를 가르쳐 주신 어른들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도 저한테 큰 이렇게 자물쇠처럼 저를 통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게.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통곡하셨어요? 네, 일단 얘기가 계속 나온 김에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떠났을 때. 네, 오늘 주제를 그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있나? 마포 사는 A양. 자, 어쨌든 남자들한테도 어떤 이제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상자식이 심하죠.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밤에 전화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인연과의 그렇게 말 그대로 이별의 정도가 아니라 그게 죽음의 이별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는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갔겠죠. 근데 그런 죽음이라는 이별, 그때 그거를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이별의 감정, 그 무거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그거를 심리학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슬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상실로 인한 게 슬픔의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그런 이제 중요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했을 때는 약간 애도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애도,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슬픔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일단 그 슬픔을 그렇게 억제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울고 싶으면 울어라. 네네. 근데 슬픔에 또 너무 매몰되는 것도 안 좋죠. 근데 중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슬픔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슬퍼지려 하면 오히려 막 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교수님 말씀이 슬픔이라는 걸 외면하거나 네네네. 슬픔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건강하지 않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슬퍼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어머니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이런 케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 어머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어머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굉장히 상해 계실 거라는 거죠. 당신 마음은 되게 아플 거다. 네네. 그것마저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시면은 또 한 차원 높은 어떤 성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네요. 이걸 단지 내가 감당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안 보려고 하는 거는 성숙한 것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불교에서 이 심리적인 어떤 자기의 장애,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하고 정말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분노가 일어나면 화내지 말아라, 이게 불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 말도 나오긴 하죠, 경에. 근데 화를 내지 않는 게 정답이다라고 불교를 이해한다면은 제가 볼 때 그거는 한쪽만 아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교는 훨씬 더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나에게 슬픔이 일어나면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지? 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슬픔의 진짜 얼굴은 뭘까? 정면으로 대면하게 만드는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되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교수님 말씀처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해해서 벗어난다.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궁극적인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도 해탈이지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작은 어떤 슬픔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다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그런 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슬픔을 나에게서 분리해서 이 사안을 별도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한 수양과 공부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보려면 큰 용기를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앞에 두고 보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분리죠. 그래서 거기에 매몰당하지 않도록. 참 심리학에서도 용어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교수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다른 점을 얘기하려면 일반적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반적이라 하면은 뭐 이제 육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이 사라지는 그런 게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관계라든가 하고 있던 일이라든지 그거를 일반적인 죽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잔인하게 대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처럼 육신의 죽음, 육신에 깃든 생명이 꺼지고 사라지는 모습. 이걸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불교는 설명을 해요.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란 없다. 몸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세요.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우리 몸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보자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모인 것이다. 지, 수, 화, 풍. 몸의 딱딱한 부분은 흙의 성질이고 말 그대로 물은 소변이나 피나 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화, 불은 따뜻한 기운. 그리고 풍은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이 모이면 네 가지가 모이면 우리의 육신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분석법인데 우리가 죽음이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육신은 그렇게 네 가지로 흩어진다. 그런데 지, 수, 화, 풍 네 가지 중에 생명이라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생명이 없는 네 가지가 모이면 생명이 만들어지겠냐고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였다라는 의미에서
화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룬다. 네. 화합법. 그리고 이 화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흩어지게 된다. 이것을 생멸법. 생겨난 것은 반드시 네. 사라지는 법칙. 이런 법칙을 가지고 육신의 만들어짐과 사라짐을 설명하지 여기에 생명이라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네.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이 육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이 진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일반적인 이 육신의 죽음, 육신에 깃든 생명 이거는 부정하시고 그 대신 육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제시해 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진짜 생명은 생명이 없는 육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돌보고 키워내고 하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정신 네. 이것을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고 그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니 불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다. 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짐은 있지만 삶과 생명과 죽음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불교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 있잖아요. 뭐 죽으면 지옥에 가고, 네네. 삶과 죽음과 또 사후 세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이런 거는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부처님이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있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종이부시라는 말로 저는 표현이 된다고 봐요. 네. 끝 종자예요. 마칠 종.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저녁 먹고 자야겠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탁 들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은 끝났죠. 네. 근데 그 순간에 꿈이라고 하는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뒤에 공간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 있다. 끝이 곧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사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전 느껴졌어요. 그저 다음 생이 시작될 뿐이다 라는 표현이지 사후 세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 심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나라의 이런 사후 세계라든지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거워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죽어서도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다음 생에 또 나랑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뭐 사후 세계라든지 뭐 그런 종교적 세계관을 제가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설명 방식의 차이이지 그런 존재의 양식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예. 물질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죠. 몸이 죽으면 완전히 그렇죠. 이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다 하는데 과학에서도 요즘에 그 양자 역학이라든지 이제 양자 물리학 쪽으로 가면은 사람은 죽었지만 이 양자 정보들은 온 세계에 퍼져 있다는 네네. 것이죠. 뭐 시간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뭐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양자 얽힘 현상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전생이 될 수도 있고
후생이 될 수도 있고 존재에 가는 거에 거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요즘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픔일 수 있지만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저는 연결고리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네네. 헤어지고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어떤 의미가 되었다가 나도 역시 떠나가야 하는데 네.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학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본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네. 나에게서 떠나간 다른 이의 죽음일 수도 있는데 큰 차원에서 보면은 불교적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는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 좀 초점이 두어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고, 그걸 또 표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의 주변의 지인들, 인연들, 불교에서는 분명히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육신을 받고 다음 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또 죽음을 바라보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갈무리하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죠. 네네. 저도 최근에 그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좀 준비할 여지가 없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고 시간도 좀 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됐든 이 사람의 죽음을 내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 이런 후회, 죄책감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빠지기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벌 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교수님은 실례된 질문이지만 그렇게 장인어른하고 되게 가까우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소중한 분들의 이별, 죽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떤 식의 자책을 하셨어요? 전 궁금해요. 자식들이 많이 하는 후회죠.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걸. 맞아요. 네네. 뭐 좀 기분 나쁜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술 먹다가 얘기하다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지 말 걸, 좀 참을 걸, 뭐 이런 후회가 일단 남죠. 그런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방향을 좀 잘못 찾으면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책임이다. 네네. 저렇게 잘못되신 거는? 그 주로 그 PTSD라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그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 큰 어떤 참사라든가 사고 같은 데서 살아남은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바로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본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저 사람이 죽는데 나는 뭐 했을까?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후회로 가는 거죠. 그 아쉬움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치료라든지 좀 다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통제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인간이 이제 통제감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세상을 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자신감도 되고 자존감도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런 장면에서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더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책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이 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네요. 그 시점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삽살개였는데
유기견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들어와서 스님들하고 살게 됐는데요. 한 6, 7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은 병이 다 있더라고요. 네. 암이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떠났는데 저는 그 삽살개가 호흡이 이제 가빠지고 그리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봤더니 저희 도각사 뒤에 창고로 사용하는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아 이제 오늘 밤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 스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다 나와서 다 만져주시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생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 한 번씩 만져주시고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이 생과의 인연이 이제 끝나는 순간은 오로지 그 강아지, 그 친구의 몫이라고 저희는 네.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보다 혼자서 오롯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비켜주자라고 선생님들이 하셔서 결국엔 다음 날 보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떠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묻어줬어요. 그 뒤에 저는 그 강아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어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수행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이별에 대한 아픔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게 뭐였냐면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별을 바라보는 것도 아픔으로만 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별이라는 글자를. 네, 네. 그분과의 행복한 기억, 내가 그분께 뭘 얻었는지, 뭘 배울 수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책, 네. 원망 이런 감정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네. 않을까. 저는 그 강아지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그 보는 남은 이가 떠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네. 네, 어떤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는지를 가만히 네. 보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계시도록 해야지 네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장인어른이 워낙 갑작스럽게 떠나시는 바람에 네. 처음엔 굉장히 황망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차차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을 좀 정리를 했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 그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굉장히 사소한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심한 언쟁 아, 그래요? 했었는데 장인어른하고는 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저를 어떻게 보실까 떠나셨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떠나시기 전에 이제 계셨던 곳이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밭을 좀 일구고 하시다가 이제 재밌게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꾸시던 데를 내가 계속 가서 거기를 계속 이어서 가꾸고 하면서 내가 아버님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말씀이 저희 스님들도 비슷해요. 당신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평생을 노력하셨던 그 방향, 네.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라는 게 저희 스님들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께 대한 어떤 보답, 받은 감사함에 대한 보답이 그분을 향할 수는 없잖아요. 안 계시니까. 네네. 내 뒤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나를 따라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떠나신 스승님과 부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어내려 보내야겠다. 난 그 중간에 그 매개체가 돼야겠다. 내가 그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각오가 저희 스님들한테는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교수님한테 작용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텃밭이었지만 네네. 당시 그걸 바라보면 이제
장인 어른이 생각이 나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분이 원하시던 거, 하고자 하셨던 거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 스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심리학에 초월 욕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한계가 많은 존재잖아요. 몸도 있고 뭐 빨라봤자 뭐 30km 못 넘고 오래 살아봤자 뭐 120살 못 넘고 뭐 이런 이제 신체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뭐 수명이랄지 개인이 가진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고 싶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영생 같은 실질 뭐 물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 네. 보면 네.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존재를 영속하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 나는 떠났지만 누군가는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 또는 그 사람의 스승님처럼 추구하시던 바를 기억해서 그것을 누군가 이어간다면 그분은 그 존재는 사라졌지만 더 큰 존재,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종교랄지 여러 그 위인들의 삶이랄지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받으면서 그분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저희 가슴 속에는. 네. 그러네요. 장례식 때마다 제가 저희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뭐 장인어른 들려드렸던 말씀은 들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잘 살 테니까. 남아있는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를 사랑하셨던 만큼 내 죽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멋진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언제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만나요. 뭐 이런 식의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방금 윤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그런가요? 네, 믿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만난다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겠다. 저는 양자역학적으로.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불교에는 떠난 이를 기리는,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리는 전통 의식이 있잖아요. 백중, 뭐 우란분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정말 아끼셨던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련존자가 출가를 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어머님께서 굉장히 속된 말로 방탕했다라고까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봤냐면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탁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 탁발하러 오신 스님들이 있으면 욕을 하고 쫓아내기 바빴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우리 옛날 얘기 뺑덕어멈 같은 느낌의. 그렇죠. 악행을. 네, 맞습니다. 악행만 놓고 보면. 네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네네네. 그 모습을 이 목련존자가 오랫동안 봐왔겠죠. 당신의 어머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일설에는 출가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앞으로 출가하신 수행자들이 오시면 아들이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그 길을 걸으니까. 그래서 잘 좀 모시고 공양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질 않았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출가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출가한 이후에 신통으로 또 어떤 데서는 공부한 힘으로 가만히 봤더니 어머님은 일단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라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힘으로 봤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인과법을 공부하잖아요. 스님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야, 우리 어머님이 이런 씨앗을 많이 심으셨으니 당연히 고통스러우시겠구나, 힘든 결과를 받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이 목련존자가 알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려요. 지옥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좀 편안한 곳으로 네.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 등장을 네.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 덕이 높고 깨달음이 깊으신 스님네들을 모아서 많은 비구들을 모아서 이 어머님들을 그렇게 교화하고 또 구제하고 싶은 자제분들이 네네. 이 스님네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법문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법문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 불교의 전통은 중생들이 주는, 신도분들이 주시는 음식, 인간의 음식을 받고 인간을 초월하는 법을 전해주는 게 탁발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머님과 아버님을 구제하고 싶은, 도와드리고 싶은 자제분들이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그걸 받은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그 공덕으로, 스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는 그 공덕으로 지옥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힘든 곳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우란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우란분절이라는 어떤 명절과 같은 이 불교의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제분들이 절에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일과 관계없이.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교수님께도 여쭤봤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대표적으로 그 디즈니 영화 코코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멕시코에 이제 죽은 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막 해골 옷 입고. 네네. 이제 그건 이제 그쪽의 관습인데요. 거기는 이제 죽음이 워낙에 예전부터, 중세 이전부터 친숙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해골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추모하고. 근데 전혀 슬프지 않던데요? 그 축제죠. 축제던데요? 근데 저희 우란분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란분절은 좀 슬프다기보다는 진중하죠. 네, 그래서 즐겁고 유쾌하고 남아있는 자제분들이 웃고 부모님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하는 이런 문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오늘날의 우란분절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문화적 감정, 문화적 욕구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을 뭐 추모하고 기리더라도 이게 이제 현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느냐, 이제 가치관의 측면에서 멕시코 쪽 문화에서는 좀 즐겁게,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엔 효라는 감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지옥 같은 좋지 못한 곳에 계신데 자식은 이렇게 편하니까 얼마나 이제 죄스럽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인식으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무조건 산 게 좋았다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생에 집착하고 이번 생을 붙잡고 있는 것만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중도 역시 부모님은 힘든 곳에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정말 어머님이, 떠나신 아버님이 지옥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 그게 이제 자식의 마음이죠.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지옥도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몸을 받고 지옥의 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미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중의 어떤 지옥에 떨어진 분을 구제한다라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 백중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자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바랄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죽음이 아니라 이번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백중이라는 이 불교의 명절을 빌려서 네네. 우리 부모님도 훌륭한 곳에 행복한 곳에 가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에 이어서 그 복덕으로 그 공덕으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외롭고 힘든 분들도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새로운 의미가 덧붙어서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스님, 그 남아있는 분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게 되시는 분들은 떠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희 큰 스님 열반하셨을 때 네네.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네네. 저 그게 좀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그게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죄책감이라든가 죄송함,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년이라는 그 시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시간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당신의 목소리를 뭐 법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못 듣겠더라고요. 그걸 들으면 그 이야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데도 저 역시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해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됐냐면 거의 30년을 제가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혼도 많이 났고요. 네,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사랑도 받았고 재밌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별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객관화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앞에 두고 보는. 어느 날 그 생각이 탁 드는 순간에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그분께 죄송하더라고요. 평생을 저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신 분을 왜 나는 이별하고 씁쓸하고 외롭고 못해드린 그 감정으로 기억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 불교에서의 이별은 기억하는 방식과 굉장히 가까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스승님을 떠나신 큰 스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억하지 말자. 행복한 기억이 훨씬 많으니까 행복한 기억으로 그분을 내 가슴 속에 남겨놓자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그분을 어떤 이별을 제 가슴 속에 갈무리한 방식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 맞네. 왜 그분을 그렇게 기억해야 하지? 라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먼저 뛰어나오지 마지막 그 모습은 한참 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별을 경험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분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제분들을 앞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일을 겪은 분들에게도 제가 같은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잘난 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 많으시죠? 많다고. 그 기억으로 아드님을, 따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웃고 계신 얼굴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분을 꼭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시키면 좋겠다. 그게 남아있는 분들이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새 이제 저희 부모님의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셔서 급작스러운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좀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생각 미리 하면은 좀 또 불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정작 닥쳤을 때
황망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 이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후회스러운 일, 원망스러웠던 일을 떠올리고 저는 그 감정에 한번 부딪혀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용기를 내셨군요. 예. 그게 돌아가시면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원망도 할 수가 없고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버님하고요? 아버님, 어머님하고도요. 네. 계속 싸우는데 네. 예전하고 이 싸운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울분에 차서 이렇게 했다면 안 보실 겁니다 아마.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짜증 날 수 있지. 또 섭섭하다 그러시면 섭섭하실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투닥투닥하면서 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특히 죽음. 예. 저는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 아기들한테는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이제 사춘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네. 세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친구들에게는 그 이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고 무겁지 않게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준비된 그것을 너무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거기에 막 매몰될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 그래 누구나 이렇지라는 것을 마치 사계절이 바뀌듯이 그런 흐름을 저 밑바닥에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의 또 다른 면, 뭐 죽음에 맞닥뜨려서야 생각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뭐 의미와 목표를 다지기도 하고 어떤 삶의 동력을 찾는 계기로 만드는 거죠. 그런 죽음이나 이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삶에 맞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트라우마조차도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본인이 잘 그런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신다면은 트라우마마저도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PT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PTG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고통 때문에 계속 괴로운 분들일지라도 그 고통을 분리해서 객관화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자신의 이제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이 불교의 가르침과 상당히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요? 그럼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과 심리학을 좀 연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아주 응원합니다. 제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저도 다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해석해드리는 마음 디코딩 1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직접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라인드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 조금씩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학생 때였나?
학원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처 화장실을 알려드렸더니 갑자기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길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였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10차선 도로로 막 달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인지 세상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더 불안해져요. 묻지마 범죄, 흉기 사건 같은 걸 보면 저한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약속 잡는 것도 망설여져요. 제가 유난히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요즘 세상이 진짜 위험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게 나을까 싶어서 한동안 안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마음이 진짜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겁이 많은 채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겁먹지 않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섭다. 내가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그렇게 흔히 경험하진 않거든요. 네. 제가 출가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러겠지만 네. 근데 사회에서 섞여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시간이 늦거나 혼자 걷거나 할 때는 저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없으시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명확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하시는 게 네, 네. 있잖아요. 예. 심리학적으로 저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어렸을 때 그런 범죄 피해자가 될 뻔한 계기가 한번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 장애로 발전을 하고 계시는 중 같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불안 때문에 뭐 대인관계도 힘드시고 직업 활동도 어려우시다면은 심리학적으로는 상담이나 이제 정신과 방문을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해결할 방법과 의지를 찾고 싶으시다면 일단 이 세상의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 이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만큼 정보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모아서 계속 보여주니까요. 또 자기가 또 그걸 자꾸 찾아보게 되고 나한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그런 범죄 피해 발생률이라든지 그런 치안 상태를 외국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한국이 치안이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신다면은 그런 치료적 관점도 고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매스컴이나 뉴스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내가 인식하는 세상은 실제 세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뉴스 계속 보면 불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저 같아도.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이 불교 심리학의 어떤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기억은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세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뉴스를 자꾸 봐서 그런가요? 그래서 뉴스를 조금 멀리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 노출되고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기억에 많은 부분이 그런 위험한 일, 범죄, 힘든 일들로 채워지게 되면 그 기억이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드는 법칙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의 안경을 낀 견해가 당연히 세상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뭐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름다운 것들을 좀 많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착한 분들도 많고 아름다운 선행을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민 교수님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늘 염주를 차고 나오셨어요. 이게 불교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꼭 나는 불자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름다운 것들을 듣고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싶은 건강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을 더 안 좋은 뉴스를 접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하시면 나의 견해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네. 기억이 견해를 만드는 법칙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의 기억 속에 아름답고 편안한 분들을 많이 만난 기억을 채워넣는, 일부러라도 더 의도적으로 많이 채워넣는 그 시간이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사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끝난 관계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카페에 들렀는데 예전에 둘이 자주 듣던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냥 음악일 뿐인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간 아무렇지 않던 하루가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SNS를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도 생긴 것 같고요. 표정도 환하고 뭔가 많이 괜찮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때 그 말, 그 표정, 그 공기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인 채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에요. 잊어보려고 친구도 만나보고 일에 몰두도 해봤어요. 근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저한테만은 이렇게 느린 걸까요? 저 혼자 아직도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집착인지 미련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 아까 일부에서 나눴던 네. 제 얘기랑 예,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네.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군대 2등 병 때 헤어지고 가장 아픈 시기에 그렇죠. 보호 관심사병 됐었고 저하고 상담하실 뻔했어요. 네네네. 제대하고 한 1년 정도까지도 저도 계속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생활 공간에서 마주치는 관계였기 때문에 더 힘들겠네요. 그리고 그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저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은 1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감정들이 좀 약해져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너무 내가 괜찮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집착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빨리 괜찮아져야 될 것 같다. 쟤는 저렇게 밝고 새 사람도 생기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도 빨리 괜찮아져야지. 자기를 밀어붙이는 네네네. 그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고요. 미우시면 좀 미워도 하시고. 예. 울고 싶으면 좀 울고요. 네네. 우시고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그러시면 안 되겠고. 그건 안 때리고 싶은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도 해가 되실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에 표기가 돼요? 네네네. 표기가 네, 검색하면 나오니까. 예. 그런 일은 본인을 생각해서 자중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시면서 뭐 천천히 이제 새로운 일상에 다른 일상에 익숙해지시다 보면 또 새로운 인연도 찾아오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안 와닿으실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감정을 너무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약간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질문하신 분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거를 당당하게 맞서야 할,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또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지만 다 지나간 또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또 지난 일이었지라고 보게 될 때가 분명히 또 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게 큰 약이다,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에 이 불교에서는 그거를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의 그 아픈 감정도 지나간다라는 것을 아예 법칙, 무상법이라는 법칙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남는 것은 없다라고 아예 탁 못을 박으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아픈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거야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데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여기. 네네.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지나가지 않는 건 없어. 라는 이 법칙에 더 큰 저의 믿음을 네네. 갖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흐르고 아 맞네 지나가네 달라지네 네네.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됐을 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는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저는 훈련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까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아 이것이 삶의 어떤 연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하신 분을 저는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저는 모든 저와 상담하고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공통되지 않은 당신만의 칭찬, 당신만의 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사랑받을 만한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나는 갖추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만히 마음의 거울을 비추어 놓고 들여다보시면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 그 사람 아니면 누가 날 사랑해 줄까 하는 작은 나로 스스로를 가둬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시고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면 내 주변에서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좀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화가 나셨으면은 뭐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값싸고 덜 위험한 큰 인형 같은 것들을 갖다 놓으시고 때리시면서 분노와 이런 울분을 표출하시는 것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떠난 친구의 얼굴을 붙여놓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움과 우울한 기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저도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별 계획 없어도 누군가랑 밥 한 끼 먹고 그날 있었던 일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더 확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동시에 외로워지더라고요. 연락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연락할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죠. 사람도 제 마음도요. 인생은 원래 혼자다라는 말 수없이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아직 못 받아들이겠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하루를 버티는 게 어쩔 땐 너무 허전해서 괜히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가끔은 제가 하얀 도화지 위에 딱 하나 찍힌 조그마한 점처럼 느껴져요. 텅 빈 공간 속에 그냥 나 혼자 존재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외로움이나 우울한 기분이 밀려올 때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조용한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도 저는 외로움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결혼 전에 자취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늘 뭐 컴퓨터를 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네요. 그렇죠. 일단 뭐 사람 소리가 나오니까 나 혼자 사는 세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삶의 유형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생활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의 단위가 개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뭐 굳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내 삶을 운영해가는 차원에서는 독립적이라고 이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고립이라는 거는 일체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끊고 또는 이제 그런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 고립은 우울로 가거든요. 우울로 가고 또 사고 방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에서 비롯되는 그런 성격 장애가 뭐 조현형 성격 장애일지랄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생각이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내가 하는 생각을 피드백을 받고 사회적인 어떤 틀 안에서 이게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피드백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확인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 자꾸 만나서 네. 되든 안 되든 만나서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면 이건 안 좋다. 그렇죠. 근데 혼자 살다 보면 그게 귀찮아지고 또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것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나가야 되듯이 네. 뭘 들어야 운동이 되듯이 사람을 만나야 이런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또 세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꼭 사람을 나가서 만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교수님께 그 여쭤봤잖아요. 고립과 네네. 독립적인 삶은 예. 뭐가 다르냐 여쭤본 게 네. 저희 스님들이야말로 아주 진짜. 너무 쉽게 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 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면 그것을 고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립일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거기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끈끈한 어떤 사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하신 분께서 어차피 인생을 혼자야가 정말 한 명 어떤 독립된 개체 하나를 얘기하는 뜻이 아니구나를 전 느꼈어요. 네.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차피 각자의 눈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지 고립되어 있는 삶, 외로운 삶이 어차피 인생의 디폴트야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교수님 말씀처럼 왜곡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말씀 들으면서 요 전 사연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놈의 SNS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수님? 이미 너무 확산이 돼 있는. 정말 저 운전을 자주 하진 않지만 건널목 같은데 신호대기에 서면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세로 보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시키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시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인권이니 뭐니 난리가 날 겁니다. 너가 뭔데 내 고개를 90도를 꺾고 이걸 쳐다보게 만드냐. 근데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SNS가 물론 뭐 건강상에도 안 좋겠지만 비교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의 반대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고립되고 소외당했다는 기분으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반대로 사람들한테 치여서 힘든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도 없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바닷가에 가서 하루라도 나 혼자의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반대의 욕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혼자라는 사실, 내가 혼자 있다는 사실이 슬프거나 외롭다라는 말로 정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이 삶을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고 나면 이 시간이 안 올 텐데 이 혼자인 삶도 지금 아니면 못 즐길 텐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저는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상황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만 판단하기보다는 이 나의 외로움, 이 적막한 나만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한번 가져보시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즐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또 다르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 괜찮으세요? 고독은
꼭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렇죠. 네, 네. 네,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이제 또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긍정적으로 지금 나에게 처해진 지금이라는 상황을 아름답게 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네. 없을까?라고 견해의 전환을 네,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떠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별의 상실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계절이 있듯이 만남과 이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만남에 초연하고 또 역시 이별도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편안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어디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에 초연한 공원의 벤치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면 만남과 이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또 하나의 영화와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별, 죽음이라는 문제를 너무 크게 스스로에게 가슴속에 못으로 남기지 마시고 삶의 어떤 하나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의 만남과 이별에 초연한 수행자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이별에 언젠가 자유로워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석해 드립니다. 마음 디코딩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해석해 드리고 이해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영상 저번에 같이 만들기 전까지는 모르던 사이였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저번에 네. 저한테 제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스님께 드린다는 거는 만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난 뒤에 네.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상합니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가 전세 인연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믿어졌거든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